야, 어제 당장 토론 봤어? 당연하지. 요즘 시청은 1위잖아. 어제는 한목청이 앞서. 와, 논리가 장난 아니더라. 올해 한목청한테 무슨 논리가 있어? 걔는 목소리만 크고 상대방 말도 막 잘라먹던데? 논리하면은 아침일이야. 말도 어찌나 조곤조곤하게 잘하는지 토론하면 역시 날카롭게 파고드는 반박이지. 에이, 아침일 같은 소리 하네. 토론의 강자는 오사실이지. 응? 정확한 팩트로 박살을 내버리잖아. 오사실 보면 난 너네가 무슨 말해도 다 틀렸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뭐 이런 포스를 풍기잖아. 엄청 여유롭게 근거 자료도 있다. 얼마나 멋있냐?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토론의 이론과 실제 제6강 토론의 평가 시간입니다. 저는 6강 강의를 담당할 지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 당장 토론 2014 혹시 보셨어요? 요즘 가장 시청률이 뜨거운 1위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서는 세종대왕께서 당장 토론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토론을 시작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도 사람들의 평가는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목청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곤조곤 말을 잘하는 게 왕치밀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사실만을 말하는 팩트, 오사실이 최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같은 토론을 보고도 결과에 대한 평가는 모두 다른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토론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토론의 승패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토론의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토론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토론 평가의 유형을 공부한 다음에 실제로 토론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장 토론 평가의 중요성부터 시작합니다. 토론에서 승패는 무엇일까요? 토론의 목적은 설득이죠. 그렇다면 토론이 끝난 다음에 누가 더 많은 청중의 지지를 받았는가로 결정한다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더 많은 사람을 설득한 쪽이 이긴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는 8명이 지지를 했고 저쪽에는 14명이 지지를 했다. 그러면은 14명의 지지를 받은 쪽이 이겼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방식이죠. 아주 유명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에 브루투스와 안토니우스라는 두 명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군인이 살고 있었죠. 이들은 연설로 대결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생각하는 토론은 아니지만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펼쳐서 청중을 설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토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루투스는 시저를 암살했습니다. 브루투스는 청중들 앞에서 자신이 로마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시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고, 청중들은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는 안토니우스가 등장을 하여, 안토니우스가 지금 뭔가를 들고 있죠. 시저가 죽었을 때 입었던 피 묻은 옷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시저의 시신, 칼로 난자당한 시신이 있고요. 거기다가 안토니우스는 시저의 유서까지 들고 나와서 청중들을 설득했습니다. 시저는 로마를 지배할 야심 따위는 없었다. 비열한 자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격앙한 청중들이 브루투스 일파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루투스가 지금 서둘러서 이 청중들이 모여있는 광장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루투스와 안토니우스의 대결에서 안토니우스는 매우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청중들이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설득당한 다음에 브루투스 일파, 그러니까 상대편을 몰아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대결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줄리어스 시저라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내용일 뿐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토론의 승패는 지지 여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은 토론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계없이 개인의 이해관계나 성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토론을 들었다고 해서 쉽게 번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토론의 승패와 지지의 관계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한쪽은 승패에 따라 지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토니우스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한쪽은 지지에 따라 토론의 승패를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죠.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겼다고 가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토론을 재편집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 토론에서는 청중의 지지로 승패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토론을 평가할까요? 청중에 비해서 공정함과 엄격함을 지킬 수 있는 심사자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토론의 평가 방법은 심사자만 알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중들이 토론의 평가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민주적인 문제 해결의 도구라는 것이죠. 청중들이 토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이 기능은 마비되어 버립니다. 청중들이 심사자만큼 엄격하고 공정하게 토론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를 할 수 있을 때 성숙한 토론 문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토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은 대선 후보 토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최근 2012년에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 후보가 이렇게 토론을 마치고 나자 각 진영에서는 서로 자기네 후보가 승리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자, 새누리에서는 박이 민생 대통령의 후보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문이 경제 문제 해결의 능력을 자신감을 보여줬다. 새누리는 박이 사회 문제에 실현성 있는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에서는 양자 토론을 해보니 문이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들은 자기네 진영에서 발표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요, 전문가들마저 견해가 갈렸습니다. 대선 토론, 박은 안정과 품격을 가지고 있었고 문은 준비성과 이해도가 있었다. 이게 전문가의 평가였고요. 또 다른 전문가 평가에서도 문재인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있었는가 하면 박근혜가 더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 일반 유권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왜 이러는 걸까요? 토론의 승패에 따라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에 따라서 토론의 승패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네 후보가 무조건 잘했다고 주장을 해놓고 거기에 맞게 유리한 내용만 토론에서 뽑아내어서 사용하는 것이죠. 토론의 기능과 의의는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2012년 오바마와 롬니가 대선 후보 토론을 했습니다. 1차 TV 토론 때 예상을 깨고 롬니가 선전을 했습니다. 롬니가 상당히 높은 스코어 차이로 오바마를 따돌렸죠. 그러나 2차와 3차에서는 보시다시피 오바마가 승기를 잡았고, 이러한 어떤 그 기선 제압이 결국 오바마가 선거에서 이기는 어떤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때는 여론조사와 전문가 평가가 일치했고요. 또 오바마가 졌던 1차 토론에서는 오바마 진영에서조차 졌다는 것을 자인을 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토론의 승패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론의 승패에 따라서 지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무조건 자기네 후보가 잘했다고 토론 결과를 끼워 맞추는 아전인수식 해석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토론 문화가 미국처럼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토론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각계에 진출을 하고 나서 그때 우리나라 토론 문화를 보다 성숙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2장 토론 평가의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의 평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항목별 평가와 과정별 평가입니다. 자, 먼저 항목별 평가를 보겠습니다.
항목별 평가는 토론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항목화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토론을 잘하려면 어떤 능력들이 필요할까요? 토론은 논리다. 그러죠? 논리력이 필요하고요. 논리뿐만이 아니라 논리를 통해서 뭔가를 증명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논증력이라고도 합니다. 자,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정보, 그다음에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잘 얻기 위해서는 조사 능력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논리대로 내용을 구성하는 조직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아무리 많은 조사, 완벽한 논리로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청중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표현력이 필요하고 언어적,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토론은 각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말을 듣고 허점을 찾아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는 상호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잘 듣는 경청의 능력, 그리고 반박하는 능력, 논쟁하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들은 달리 말해서 비판적인 사고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비판적인 사고력이 오랜 시간을 두고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순발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능력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카테고리로 만들면 한 5개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 근거, 조직, 전달, 반박이죠. 먼저 논리를 갖추려면은 객관성, 일관성, 체계성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요. 근거를 확보하려면은 수많은 정보와 사실들을 증거로 다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조직이란 하나하나 절차에 맞는 발화가 도입, 본론, 마무리와 같은 구조적인 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 외에 절차에 맞게 전체적인 짜임새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전달은 표현력과 같은 말인데요. 언어적,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어적 전달력은 정확한 문장을 유창하게 구상할 수 있는가, 핵심을 부각시켜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적합한 단어, 품위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가 등이 언어적 전달력이 되겠습니다. 비언어적 전달력은 목소리의 크기, 어디서 끊어서 말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어조, 그다음에 제스처, 동작,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반박은 앞에 본 논리, 근거, 조직, 전달과는 상당히 좀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질문과 답변이 지속적으로 오가는 연속적인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설정할 수밖에 없는 카테고리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고 그 핵심을 이해하는 동시에 허점을 파악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 능력, 비판적 사고력, 순발력이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중에 논리, 근거, 조직은 토론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서 이미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달과 반박은 실제 토론의 수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목별로 이루어진 토론의 평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에서 5점까지, 그러니까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5점 척도 평가라는 것은 모든 항목이 동일한 배점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보면은 리즈닝, 에비던스, 딜리버리, 오가니제이션, 클래시라는 아까 살펴봤던 5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별 평가표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팀당 2명 이상의 토론자가 있고 또 그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런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분에 흩어져 있는 능력들을 나중에 총체적으로 복기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정별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정별 평가는 과정별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죠. 자, 이것은 시간 순서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한 토론이라고 해도 비교적 쉽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 유형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상이해지기 때문에 토론의 유형에 따른 어떤 규칙들, 또 토론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회식 토론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의회식 토론은 입론과 반론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맨 처음에 여당 당수가 입론을 하고, 야당 당수가 입론을 하고, 여당 원내총무가 입론을 하고, 야당 원내총무가 입론을 하고, 그 다음에 야당 당수가 반론을 하고, 여당 당수가 반론을 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네, 그럴 때 첫 번째 입론에서는 이것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과 상황에 대한 설명이 꼭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확한 주장과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의 근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입론에서는 첫 번째와 똑같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대편이 한번 입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자기네 첫 번째 입론과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근거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 입론 2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반박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하고 반박할 것, 강조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규칙들을 잘 모르면 어떤 토론의 유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이 과정별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다 토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다 토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차조사죠. 그죠? 그래서 교차조사에 대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조사는 조사와 답변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조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답변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요. 조사를 할 때는 반론이 아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장 착각하는 경우 중에 하나죠. 반론을 이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질문만 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입론에서 나온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준비한 내용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언급을 한다든지 넘겨짚어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질문을 할 때는 상대방의 모순, 허점, 또 팀원 간의 불일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편에 그것이 어떻게 유리한지를 꼭 밝혀줘야 됩니다. 단순 확인 질문이라든가 반복 질문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답변을 할 때는 이 조사자에게 말려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일단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 편에 불리하다고 해서 동문서답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입론과 자기 팀의 입론과 일관된 답변을 해야 되겠고요. 근데 하지만 이후 토론에서 발목을 잡혀 제약이 되는 시인, 이것을 최대한 피해가는 것이 답변자의 어떤 요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황하고 길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고 짧게 답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다 토론의 교차 조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교차 조사의 조사에서는 이러이러한 항목을 만족시켜야 되고 답변에서는 저러저러한 항목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세다 토론을 과정별로 평가하는 평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입론, 그 다음에 교차조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반박 부분을 3단계로 나눴고요. 물론 당연히 교차조사에서는 조사와 답변을 분리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는 4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하고 세컨드를 나눠서 토론자별로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는 굉장히 가산점을 많이 줄 수 있는 평가표인데요. 매번 가산점을 이런 식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산점은 언제 줄까요? 가산점은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잘 지켰는가, 예의와 예절을 지켰는가, 또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토론을 이끌었는가에 대해서 주게 됩니다. 이것들은 가산점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공통평가 항목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리해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보신 것처럼 세다 토론이든 의회식 토론이든 과정 평가표에서 보면은 그 스케일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1점에서 4점
혹은 1점에서 5점이죠. 사실 1점에서 4점, 1점에서 5점인데 1점에서 1점이나 5점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통 2, 3, 4점 안에 점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승리하는 데서는 가산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절차와 규칙, 특히 시간을 잘 지키는 것, 그다음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토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론 평가에 실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몇 가지 예만 들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예문으로 사용할 토론은 청년 비례대표제 문제 있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청년 비례대표제는 20, 30대 청년들에게 정당 공천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였습니다. 2012년 총선 때 처음 시행되었고요. 그 결과 19대 국회에 청년 비례대표 의원은 모두 5명입니다. 새누리, 김상민, 이재영, 민주, 김광진, 장하나, 통합진보, 김재현 의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청년 비례대표제의 문제를 주장하는 찬성 측 입론입니다. 이 입론을 4점 척도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행 과정과 결과에서 문제가 많은 청년 비례대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층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선발 과정을 보면 1차적으로 스펙 경쟁이 이루어졌고 2차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쟁 방식을 도입했다. 비전 경쟁이 아닌 스펙 경쟁, 능력 경쟁이 아닌 오디션 경쟁으로 선발된 이들이 과연 청년층을 대표할 수 있을까?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또한 청년 비례대표제의 대표성을 의심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세요. 1점에서 4점 중에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자,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장은 청년 비례대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는 청년층을 대표하지 못한다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근거가 확실하죠. 청년 비례대표제인데 청년층을 대표할 수 없다면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근거는 다시 왜? 라는 질문을 동반하고 있죠. 왜 청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2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발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또 두 번째는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라는 것. 자, 그런데 이 2가지 증거가 근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증거일까요? 자, 아니죠? 아닙니다. 자, 이 선발 방식에 대한 것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모두 같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이 2가지는 모두 제도의 본질, 취지나 효과가 아닌 특정 당의 운영 방식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청년 선발 방식과 선발 과정이 문제라면 오디션 프로그램 경쟁하지 마라. 선발 방식을 바꿔라 라고 얘기하면 되고 부정선거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청년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새누리당에도 청년 비례대표제가 있었는데 새누리당에는 부정선거도 없었고 오디션 경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청년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속해도 좋다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요 2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토론에서 누가 우세한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자, 반대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로 청년 비례대표제 대표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는데 통진당의 부정선거가 청년 비례대표제의 문제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 측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청년 비례대표가 어떻게 청년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권력 시스템을 위해서 거수기 역할만 하지 않겠나? 당연히 대표성이 떨어진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반대측은 통진당의 부정선거는 청년 비례대표제 문제가 아니라 통진당의 문제다. 또 청년 비례대표만이 아닌 비례대표 일반 선거였다. 따라서 청년 비례대표제의 문제를 입증하는 사례가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우세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반대가 우세합니다. 자, 지금 찬성 측은 계속 혼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 비례대표제 본질과 운영상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찬성팀이 이 궁지에서 벗어나려면, 이 불리한 국면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똑같은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찬성 측이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답변일까요? 자, 일단 찬성 측은 청년 비례대표제와 통진당의 부정선거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청년 비례대표제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통진당의 부정선거는 매우 이슈가 된 좋은 예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비례대표제의 기형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는 식으로 연결은 시키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고요. 통진당에서는 부정선거가 나타났지만 통진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체 문제로 끌고 갈 수 있겠죠. 다른 당에서도 정당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발의 공정성을 도외시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추가 질문이 나온다면 청년 비례대표제와 관련돼서 소송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공정성이 손상됐기 때문에 이런 소송들이 일어났다라고 답변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고치면은 이제는 찬성 측이 유리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토론의 한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 혹은 발언권을 많이 장악하는 사람을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토론의 평가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론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토론평가의 유형 2가지가 있다는 것 봤고요. 그다음에 토론평가를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참여해 보셨습니다. 자, 옥석구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곤강이라는 옥의 생산지에 불이 나면은 옥과 돌이 함께 불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임금이 감정적으로 이성을 잃고 분노를 하게 되면은 착한 신하, 훌륭한 신하와 그렇지 못한 신하가 같이 다 피해를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구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토론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의 평가자가 감정적으로 혼란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면 좋은 토론자나 나쁜 토론자, 좋은 정책, 나쁜 정책이 모두 같이 망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은 옥석이 함께 불타는 옥석 구분이 아니라 옥과 돌을 가려낼 수 있는 옥석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찬반 토론의 실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